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호관세 유예 마감을 이틀 앞두고 미국은 한국에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달라며 더 많은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틀째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러시아 동부 캄차카 반도 인근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해 주위 도시에 쓰나미가 덮치고 일본 동부 해안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전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도주 2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와 재계가 미국 워싱턴에서 관세 협상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은 마지막 3단계. 먼저 러트닉 상무장관을 2시간 만났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2단계. 베센트 재무장관과의 협상이 내일 열립니다. 최종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내일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어제 이루어진 협상 상황을 강영구 워싱턴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이 중대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최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요구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협상단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아직 한국의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관세 협상은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지연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압박 속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을 만나게 되면은 지금 한국이 준비한 그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한국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또 특히 미국에서 관심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구윤철 부총리는 곧바로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 동안 긴급 회담을 갖고 한국 정부가 준비한 한미 제조업 협력 방안을 총망라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계도 협상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워싱턴에 도착했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곧 합류해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분야 협상 설득에 각각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8월 1일 관세 발효 시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협상단도 막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최적의 시나리오는 바로 일본과 EU처럼 관세 15% 타결입니다. 트럼프도 이를 잘 알고 있어서 15%로 낮출 때까지 미국에 그야말로 엄청난 투자를 하라는 압박입니다. 트럼프의 속내,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U와 관세 협상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이 한 장을 들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종이에 대미 투자액 5천억 달러를 6천억 달러로 직접 고쳐 쓴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So we have good news. We've reached a deal. It's a good deal for everybody, I believe. 일본도 장관급에서 합의한 투자 규모를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1,500억 달러, 우리 돈 200조 원을 더 얹으면서 최종 타결했습니다. 이처럼 장관급의 실무 협상이 끝나고 나서도 수백조 원을 증액한 트럼프식 계산법이 협상의 마지막 변수로 꼽힙니다. 증액하는 단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4천억 달러의 투자 규모도 부담입니다.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가 우리나라의 2.3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적정 투자 금액은 2,3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일본의 2배 가까이를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나선 장관들에게 현황을 보고받고 어려운 협의인 건 알지만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일부는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승훈 기자입니다. 한우 농가 대표들이
이번엔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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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안 등이 재차 거론되자 농민단체는 거리로 뛰쳐나와 강력 항의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인데 30개월령 이상까지 수입되면 한우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고 울먹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협상에서 잘못된다면 대한민국의 한우는 국가에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쯤에는 여당 의원들이 몰려와 농산물을 지켜달라고 협상팀에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 5대 수입국 중에 하나입니다.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깡패이지 무엇이겠습니까? 농민단체에 이어 여당 의원들까지 거리로 나선 건 정부의 부인에도 미국 측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등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선 쌀은 식량 안보와 직결돼 양보할 수 없는 만큼 관세 15% 사수를 위해 쇠고기 수입을 내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쇠고기 추가 개방이 현실화될 경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어디까지 농산물 카드를 쓸 것인지 협상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중요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재개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방안 가운데 하나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배임죄 제도 개선을 시사했습니다. 이 내용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를 선언하며 정부의 기업 활동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안 공포 등으로 재개의 우려가 커진 배임죄의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배임죄가 남용이 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됩니다. 과도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TF 추진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민주당에서 발의한 배임죄 요건 완화 관련 형법 개정안 등보다 더 기업 부담을 덜어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신 것 같습니다. 한국 나 배치되면 나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까지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걱정을 하셨어요. 한미 관세 협상에서 기업의 대미 투자가 필요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라 기업 달래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성장 전략 TF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만 강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결국 중국에는 관세 협상 시한을 90일 더 연장했습니다. 미중 간의 이틀에 걸친 마라톤 협상 결과를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유전에 들어간 것은 지난 5월 12일이었습니다.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를 사실상 115%포인트씩 90일 동안 각각 낮추기로 한 겁니다. 다음 달 12일 휴전 만료를 앞두고 열린 스톡홀름 회담은 두 나라의 무역 전쟁이 종전으로 향할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였습니다. 그간 양국이 서로 많은 대화를 한 만큼 유의미한 합의가 나올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듯 휴전 기간을 90일 더 연장하는 조치에만 잠정 합의했습니다. 双方将继续推动美方已暂停的对等关税反制措施，继续如期展期。 이마저도 의견차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좀 성급하게 발표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합의를 승인해야 휴전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힌 겁니다. Did say that
we had agreed on a pause. We have not. Nothing is agreed until we speak with President Trump. 다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두 나라가 90일 안에 다시 만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회동도 자연스레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번 회담은 민감한 문제에 대한 협상보다는 두 정상의 만남을 이끌어내기 위한 징검다리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김건희 특검팀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이 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강제적으로 특검 앞에 데려오는 게 가능할까요? 먼저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특검팀은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통상 3차 소환까지 요구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지만 특검팀은 더 요구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보와 검사가 직접 구치소로 가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조은석 특검팀이 3차례에 걸쳐 강제 구인에 실패한 전례가 있는 만큼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데려올 수 있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실상 모든 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실명 위험 소견서를 받아 구치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하게 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김건희 특검팀은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무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고 내일은 의혹의 핵심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합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개입 의혹에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문제가 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당시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특검팀은 이틀 만에 이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에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공천 개입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도 내일과 모레 이틀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이 맞는지, 또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어떤 답변들을 받았는지 집중 규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도 명시 진술에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원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 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검팀은 명시 조사를 끝낸 뒤 의혹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현안을 청탁한 의혹이 집중된 시기 2022년입니다. 그런데 2023년 말에도 김 여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시기는 아베 전 일본 총리 피살 이후로 통일교 교단의 위기였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김건희 여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는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등 관련 현안이 있었던 2022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건 2023년 말에 보낸 문자인데 이때 윤 전 본부장은 새해에는 꼭 여사님을 만나게 해달라며 유독 간곡한 어조로 부탁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드러난 청탁 의혹 현안들과 관련이 없었던 시기라 의문을 낳았는데 통일교 내부 관계자는 MBN에 이 시기에는 일본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피살된 뒤 통일교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일본 정부는 통일교 법인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宗教法人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に対し解散命令請求を行うことについて解散命令請求は相当であるとの全会一致のご意見であります。 통일교 관계자는 당시 누구라도 붙잡고 부탁해야 할 상황이었다며 윤 전 본부장 역시 김 여사에게 현안 해결을 위해 면담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부탁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그간 드러난 현안 외에 일본 해산 명령이라는 현안 관련 청탁도 시도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까지 VIP 경로서를 인정하면서 사실상 그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와 동시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수사 외압설까지 밝혀질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1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경로 있었다고 진술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 전 원장은 특검팀 조사에서는 이른바 VIP 경로서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로설이 불거진 뒤 조 전 원장은 줄곧 경로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보고를 받으시고 경로했고 그래서 그 경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지시했다는 이미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회의 참석자인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도 특검 조사에서 경로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VIP 경로설이 불거진 지난 2023년 7월 31일 안보실 수석 비서관 회의 참석자 7명 중 5명이 경로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조 전 원장과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경로와 동시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진술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사실상 경로설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고 경로 이후 이 전 장관 통화로 실제 수사 외압까지 이어졌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또 이 수사 외압과 김건희 여사 구명 로비 의혹을 한 줄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여사의 비아폰 사용을 파악한 특검은 누구와 통화했는지 통신 기록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대통령 경호처는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에게도 비아폰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가 비아폰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경호처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의 비아폰 사용 사실을 포착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들이 사용한 비아폰 통신 기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등 주요 당사자들의 비아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특검팀이 파악하려는 비아폰 사용 기간은 VIP 경로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로설과 최해병 사건 수사 외압, 김 여사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동시에 나오는 시기입니다. 특검팀은 일반 휴대전화 기록은 확보했지만 중간중간 비아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과 김 여사의 구명 로비 의혹이 별개가 아닌 한 줄기로 본다며 비아폰 기록을 통해 의혹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집권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가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막판 표신 잡기에 나선 가운데 오늘부터 호남과 수도권 지역의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장가희 기자입니다.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는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 자신이 잇따라 발의한 검찰개혁, 사법개혁 법안들을 거론하며 강성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제명 방침 등을 밝히며 대야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박 후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는 내란 청문회를 추석 전에 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다음 달 2일까지 호남권과 수도권, 강원, 제주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 투표를 온라인 등으로 진행합니다. 앞서 진행된 충청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 후보가 박 후보보다 25%포인트 앞선 상태로 정 후보는 굳히기를, 박 후보는 뒤집기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잡히지 않는 결심, 조용히 번져가던 마음이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TV 토론을 마친 두 후보는 전략 지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후보가 당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가운데 수도권과 호남 등의 표심이 한꺼번에 공개되는 이른바 원샷 경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동시에 당내 갈등도 커지는 양상인데요. 한쪽에선 당의 단결을, 다른 한쪽에선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친 각 후보들. 한 목소리로 내홍을 수습하고 당의 혁신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누가 이 흩어진 국민의힘을 하나로 합치겠느냐? 누가 저 흉악한 이재명 대통령하고 누가 맞서서 이길 수 있겠느냐? 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누가 당대표로 좋을까 판단할 때 기준은 정확하게 하나라고 봅니다. 누구 얼굴로 내년 지방선거를 본격적인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내 혁신파를 비판하며 보수 지지층 표심 공략에 나서자 안철수 후보는 중도 확장성을 내세우며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극우화되어 있는 그런 세력들이 당권을 쥐게 되면 우리 당은 미래가 없다. 혁신 후보 단일화는 굉장히 좀 필연적이고 필수적이어야 된다. 장동혁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문제를 지적하며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출마를 선언한 7명의 당대표 후보들은 다음 달 5일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된 예비 경선을 통해 총 4명으로 추려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렇게 안에선 계파 갈등으로, 밖에선 특검 수사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국민의힘에서 신천지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건데요. 당 지도부는 의혹을 일축했지만 민주당은 진상조사단까지 꾸리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대 대선 당시 신천지 신도가 대거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윤석열 전 당시 후보를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아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홍 전 시장의 폭로로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열대야로 힘든데 열받게 하는 재주도 탁월하다고 꼬집었고 배현진 의원도 노회한 영혼의 비굴한 소리라고 저격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는 솔직히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분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최고위원들이 함께 뜻을 같이 했고 극우 사이비 종교의 국힘 대선 개입 진상조사단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은 이미 진행 중인 3대 특검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발족했는데 야당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모두 윤석열 정부가 위헌 위법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인데요. 민주당이 다음 주 본회의 처리를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발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모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입니다. 여권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하청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 자본 간 균형을 회복하고 산업 현장의 불공정을 줄여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 방송 3법은 방송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면 각각의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이 쟁점 법안들이 상정이 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계속 이어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론전도 함께 나섰습니다. 방송 3법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연 국민의힘은 위헌적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추라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80년 신군부가 언론 통폐합을 한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 버금가는 겁니다. 모든 언론을 장악하겠다라는 어떤 밑그림 하에서. 다만 협상 여지는 남겼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민주당 단독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여야 합의 처리가 현실적이란 판단에 섭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까지 민주당과 소통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팀 이지율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로 가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하남자 대 하수인 대결 구도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 하남자 이 단어는 봤거든요. 이번에 하수인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서로를 하남자, 하수인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예. 하남자는 상남자의 반대 개념으로 속이 좁거나 소인배 같은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권성동 의원, 지난 10일에 이어 이번에도 안철수 의원을 향해 또 하남자라고 칭했습니다. 제게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당을 해산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을 혁신하고 국민의 힘을 지키겠습니다. 네, 안 의원을 향해 문자 한 통에 호들갑을 떤다며 동료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을 땐 방관하더니 참고인 협조 요청을 무분별한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여의도 대표 하남자 같다고 꼬집은 겁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이 당내 갈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특검 수사를 받는 걸 두고도 이 의원들 사이에서 설전을 벌이는 상황인 겁니다. 어쨌든 안철수 의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안철수 의원 곧바로 이른바 체리따봉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하수인이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예. 지난 2022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수직적인 당정 관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걸 다시 꺼내든 겁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실명 위험군인데 정치권에서 이런 단어가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네,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얘기인데요. 실명 위험이 있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특검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인 접견 때에도 글자 크기를 16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해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도 평소에 내부적으로 문서 공유 받을 때 16포인트를 쓰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희 모두가 다 실명위험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윤 전 대통령 측근 중에서도 지금 수사에 나가지 않는 게 보이콧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건강 이유가 아닌 것 아니냐 취재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키워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움직이는 친문이네요. 친문 얘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용하던 친문 인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발언 논란으로 어제 사과문까지 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친문 인사들의 비판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너무 험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참으로 민망하게 짝이 없는 일이긴 하죠. 여론은 뭐 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미온적인 당내 주류 입장과 달리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도 전향적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조 전 대표 접견 사실을 공개하며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가 하라 마라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지율 기자였습니다. 러시아 동부 캄차카 반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8.8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무서운 건 이후의 쓰나미인데 러시아뿐 아니라 일본과 하와이에서도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무실 안 가구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급히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 차량으로 대피합니다. 유치원 건물은 외벽이 완전히 뜯겨져 내려앉았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러시아 동부 캄차카 반도에 규모 8.8의 초강진이 발생했습니다. Сегодняшнее землетрясение стало серьезным испытанием для всех нас. Сильнейшие за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толчки мы испытали. 이번 지진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는 7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사할린에서는 최대 5m에 이르는 쓰나미가 관측되고 일부 마을이 침수됐습니다. 일본에서도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Attention please. Tsunami alert is issued now. 대피령이 내려지며 주민들이 다급하게 건물 옥상으로 피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와이에서도 쓰나미 경보에 해수욕 중이던 관광객들이 급하게 대피했고 건물 안에서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필리핀과 대만, 미국 알래스카, 남미 에콰도르 등 태평양에 인접한 거의 모든 국가가 쓰나미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캄차카 반도는 불의 골이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한반도까지는 거리가 있는 만큼 기상청은 이번 강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혜입니다. 오늘이 중복입니다. 아직도?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8도, 하루 100명 넘는 온열 질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햇빛이 워낙 강해 자외선이 눈 각막에 화상까지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주의사항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너무 더운 날씨에 한강 시민공원은 인기척이 끊겼습니다. 그늘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절기상 중복을 맞아 낮 최고 기온이 경기 화성 37.5도, 서울 36.3도까지 오르며 극심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눈 건강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외선이 각막에 화상을 입혀 광각막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햇볕이 강해가지고 갔다 오면은 눈이 좀 쓰린 감도 있고 쉬고 눈물이 좀 나고. 혹서기인 요즘엔 자외선 A와 함께 자외선 B도 지표면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B는 파장이 짧아 눈 속으로 퍼지지 않고 대부분 각막에 집중됩니다. 그만큼 각막이 화상을 입어 광각막염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환자의 사진을 봤더니 검은자 부위에 하얀 염증이 번져 있습니다. 심한 이물감이 느껴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료하지 않고 냅두게 되면 눈 주변에 있는 균들이 그 약화된 그 세포 주변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감염을 일으켜서 더 안 좋은 그런 후유증을 남긴다든지.
야외 활동을 줄여 자외선 노출을 피하거나 보호 장비를 이용하는 게 최선의 대비책입니다. 양산이나 선글라스를 통해 광각막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품은 가시광선 차단 기능만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표면 오존 역시 각막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이어서 농도가 짙어지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판매 차량이 있습니다. 수익보다는 어르신들의 기쁨이 더위를 다소 누그러뜨려 준다고 합니다. 정치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산 아래 자리 잡은 마을길에 트럭 한 대가 들어섭니다. 온갖 생필품이 가득한데 옛 만물상을 연상케 합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탓인지 도통 손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쉼터인 노인정에 잠시 차를 세웁니다. 물건 판매보다 어르신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니까 10시부터 5시까지는 밖에 활동하면 안 돼, 지금. 내가 사러 가려면 더운데 이렇게 옷에서 이렇게 옷이 사진까지 찍어서 고맙소. 밥하는 것도 힘든 할머니는 주섬주섬 꼭꼭 숨겨둔 민생회복 쿠폰을 꺼내 라면을 구매합니다. 기다렸다는 듯 가득 물건을 산 할아버지 표정도 만족스럽습니다. 이 동락전빵 차량은 단순한 이동식 판매 차량이 아닙니다. 이 마을 곳곳을 돌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건강도 챙기고 있습니다. 트럭이 다니는 묘량면 인구는 1,700명이 채 되지 않지만 면적은 서울 강남구보다 넓습니다. 조합원 대부분이 고령 주민이라 적자가 뻔해도 운행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야 뭐 조금 젊으니까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지금 곧 추석 시기거든요. 다니면서 늘 보이는 게 어르신들의 야외에서 논밭 활동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게 늘 항상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무더위 속 읍내의 장터조차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전빵 트럭이 큰 효자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여러분, 교통단속 카메라가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촬영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토바이는 앞 번호판이 없습니다. 그럼 난폭 운전을 해도 잘 안 걸리겠죠. 그래서 국토부가 앞 번호판 스티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난폭 오토바이, 이제 딱 걸립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적색 신호인데도 무시하고 직진하는 한 오토바이. 왼편으로 다른 오토바이가 불법 좌회전합니다. 이를 피하려던 버스는 신호등을 들이받습니다. 신호나 정지선을 무시하는 이륜차들의 무법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특히 시간에 쫓기는 배달 라이더들에게 흔합니다.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교통 단속 카메라는 주로 앞번호판을 인식하는데 이륜차들은 뒷번호판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검토를 마친 정부는 이륜차 앞쪽에도 스티커로 된 번호판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난폭 운전을 할 경우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나온 번호판 스티커 디자인입니다. 신청을 한 오토바이에 한해 오는 10월부터 이렇게 앞부분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됩니다. 다만 전면 시행 시 이륜차 운전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우선 배달 라이더들에 한해 자발적 참여로 진행합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서 5천 명까지 신청을 받아 1년간 운영하는데 보험 할인과 엔진오일 무상 교환 등의 혜택을 줍니다. 명찰 효과입니다. 우선은 그 운전자분들이 전면번호를 이렇게 붙이고 준법 운전이나 스스로 이륜차 안전 문화가 정착되는 거를 보려고 하는 거죠. 정부는 난폭 운전이 줄고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앞번호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근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죠. 대전에선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 직전 독극물을 삼켰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양현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인도위에 멈춰섭니다. 곧이어 경찰차가 뒤따라 들어옵니다. 경찰들이 재빨리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대전 산성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주 24시간 만입니다. 소리 나가지고 와가지고 여자친구 죽이고서 도망가다 그것도 이 동네 사람인가 해가지고. 체포 직전 남성은 차 안에서 독극물을 삼켰다 충북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도주 과정에서 빌린 차량과 자신의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남성의 도주 모습을 CCTV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경찰은 검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수십 명의 가용 경력을 투입해 추격망을 좁혔고 범행 현장에서 5km 떨어진 지점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피의자의 과거 동선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멈추거나 하면은 그때 역정이 되면 우리가 잡는 거고. 경찰은 남성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라는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 화물차가 보행자나 자전거를 덮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높은 차체만큼 사각지대가 넓고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도 크기 때문에 법은 꼭 지켜야겠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천호동의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이 나란히 달리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갑자기 우회전을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달 10일 상일동에서도 70대 보행자가 비슷한 사고로 숨지는 등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로 숨진 106명 중 28%가 화물차 사고로 최근 5년간 매년 20명에서 30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대형 화물차를 타보니 운전석 높이에서는 차체가 낮은 승용차뿐 아니라 승합차도 나란히 달리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스타렉스를 보면 이 상태에서는 제 시야에서 이 차가 안 보여요. 대형 화물차가 우회전할 때는 시야가 더 가려져 위험합니다. 특히 저 뒤쪽 바퀴가 우회전할 때 안 보여요. 저 백밀러로 했을 때 이때 안 보여요. 적재 용량이 14톤 이상인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는 8.3m로 일반 승용차의 2배에 가깝습니다. 제가 차량에 굉장히 가까이 서 있는데 조수석 쪽 보조 거울이 없으면 아무것도 비치지 않아 실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덤프트럭 주변 360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은 큰 부담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형 화물차의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지만 운전자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성매매 알선과 호객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가락동 유흥가 일대에서 일당 5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도로까지 점령해 노골적으로 호객 행위를 하던 이들은 5년간 무려 62억 원을 챙겼습니다. 안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줄줄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유흥가 일대에서 불법 호객 행위를 벌여온 호객꾼 A씨와 성매매를 알선했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된 것입니다. 많이 안 받고 경과가 얼마인데? 28만 원. 애들이 지금 많이 해요. 호객꾼 A씨 등은 프리랜서로 유흥업소와 계약을 맺고 손님을 데려오는 대가로 수익금의 15%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흥가와 주변 지하철역 인근에서 경쟁적으로 호객 행위를 벌였고 심지어 차도까지 점령해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인 골목입니다. 유흥업소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호객 행위도 급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불법 광고물과 호객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변 상인들과 시민, 학생들까지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여기 대포차라고 해가지고 카니발에 여기 유흥업소 여자분들 많이 태우고 가서 애들 데리고는 사실 잘 안 와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경찰은 유흥업소 운영자와 호객꾼 등 54명을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흥업소 등은 지난 5년 동안 무려 60여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들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네, 요즘 러시아 사람들에게 인기 휴가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라고 합니다. 이 북한 사회를 엿보는 평양 돋보기, 오늘은 러시아 관광객을 맞이하는 북한 모습을 강재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트 냉장고엔 식품이 가득하고 전자제품 코너엔 수입 냉장고가 진열돼 있습니다. 값비싼 명품 브랜드 제품도 눈에 띕니다. В России очень популярен ваш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Очень популярен. А Путина в Корее любят? Конечно, очень любит. Ваш президент это Путин. 한 달 전 러시아 예술단의 공연을 따라 평양에 다녀온 언론인이 찍은 영상입니다. 관광객들을 위해 쇼핑 시설을 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호의적입니다. Kimchi? Очень вкусно. Спасибо. 최근 모스크바와 평양을 잇는 직항 노선 개설에 이어 원산행 직항 노선도 검토되는 등 북한은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 입장에서도 6만 루블, 우리 돈 약 100만 원 수준의 해외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어 나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북한 당국은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 음식도 먹고 북한 말도 배우며 아이들이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엔 원산의 유명 관광지 송도원에서 캠프가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혈맹이 됐고 아마 이제 지금 세대 사람들에게 그걸 상당히 주입하고 각인시키려고 하겠죠. 교류협력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된 어떤 다만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러시아 관광객들이 계속 북한을 찾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로봇 패권을 잡겠다는 중국의 기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고 빌릴 수 있는 전문 매장도 문을 열었는데요. 아직 실생활에서 쓰기엔 기술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가격을 무기로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이 두 팔을 땅에 디디더니 앞구르기를 합니다. 물구나무를 선체로 걷거나 양팔을 크게 휘두르며 복싱 동작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중국 로봇 스타트업 유니트리가 최근 공개한 신형 휴머노이드 R1입니다. 이 로봇의 가격은 800만 원대로 기존 휴머노이드 로봇의 평균 가격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약 2,800만 원대로 출시 예정인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와 비교해도 3분의 1 가격으로 미국을 앞지르려는 중국 스타트업의 야심작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R1과 같은 휴머노이드를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로봇 전문 매장이 중국 선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更多的机器人走进千家万户，让机器人能够进入一个消费级的时代。 이곳에서는 로봇의 판매와 AS는 물론 맞춤형 주문 제작과 저렴한 렌탈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휴머노이드를 구입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반 가정에서 유용하게 쓸 만큼 기술이 아직 올라오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시장을 선점하고 디테일은 나중에 채우는 식으로 하는 거 아닐까. 중국 정부는 다음 달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올림픽까지 준비하며 로봇 패권 경쟁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가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딥페이크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가짜라는 걸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불법 딥페이크를 가려내기 위한 인공지능 분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영상 속의 앵커와 기자의 얼굴이 부자연스럽습니다. 3년 전에 딥페이크 프로그램으로 만든 합성물입니다. 바뀐 얼굴 부분이 변색되거나 흔들려서 한눈에 봐도 조잡한 수준입니다. 지난해부터 등장한 딥페이크 프로그램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봐서는 가짜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합성물을 만들어도 수사기관이 가짜라는 걸 입증해야 관련 범죄 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공지능 딥페이크 분석 모델을 개발해 불법 합성물을 가려내는 감정 업무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딥페이크 데이터 231만 건을 학습했습니다. 정확도는 영상은 94%, 음성은 8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모델은 AI가 자동으로 영상, 음성의 미세한 합성 특징을 식별해서 딥페이크 변조율과 합성 확률을 토대로 정량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2달 동안 감정해낸 딥페이크 범죄 사건만 15건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 기간 불법 딥페이크 성검을 10,000건 이상을 삭제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난주부터 발행된 소비 쿠폰,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 쿠폰을 쓸 수 없는 대형마트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고객을 잡기 위한 확실한 방법, 결국 가격이겠죠. 통큰 할인에 나섰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무더운 평일 한낮에도 많은 손님들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인들은 소비 쿠폰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도움이 돼요. 매상이 좀 늘고요. 카드 갖고 오시는 분들이 한 80% 이상 돼요. 무더위를 피해 볼거리가 풍성한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을 찾는 고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졸지에 사이에 낀 형국입니다. 소비 쿠폰도 못 쓰는 데다 폭염을 피하려는 고객들이 마트보다는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로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형마트들은 고객 유인을 위해 할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 마트는 수입 삼겹살 60% 할인을 비롯한 대규모 세일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민생 쿠폰이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가 더 싸고 더 저렴하게 물건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마트도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릴레이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마트들이 고객 수호에 사활을 거는 건 이미 매출이 침체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형마트의 판매 지표는 명절 대목인 1월을 빼면 꾸준히 부진했습니다. 소비 쿠폰을 못 쓴다 하더라도 미끼 상품을 내걸어가지고 대형 할인마트 가서 물건 사면 남는다, 이익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죠. 마트들이 판매 부진과 이례적인 폭염 등으로 불리한 상황을 이겨내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이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을 받았던 지식산업센터가 이제는 안정적인 월세는커녕 입주조차 걱정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계약을 했지만 정부가 대출을 조이면서 계약자들이 부족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3년 전 회사를 옮기기 위해 62억 원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홍수훈 씨.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계약서를 썼지만 지난달 입주를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분양가의 60%로 줄었기 때문인데 여기저기서 추가로 자금을 마련하느라 입주를 2달 미뤘습니다. 제 개인 소유 아파트나 회원권 이런 거를 금매로 좀 내놓고 있는데 그때 계약을 왜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식산업센터는 가계대출과 연관이 없음에도 전반적인 대출 규제 강화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400여 개의 호실 중 상당수는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해주는 거죠? 은행에서? 자기네서 자기가 들어오는데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보통 오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주가 한창 진행 중인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도엔 적막감이 감돌고 사무실이 들어와야 할 공간의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매로 나온 지식산업센터 매물은 수도권에서만 4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지식산업센터라도 대출 규제에 예외를 둘 순 없단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만큼 실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선 숨통을 터주는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명문 구단 FC 바르셀로나가 내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과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경기를 하루 앞두고 취재진 대상 공개 훈련을 했는데 이 선수를 보기 위해 푹푹 찌는 날씨에도 경기장 밖에 수많은 팬이 몰렸다고 하네요. 이규현 기자입니다. 반칙 없이는 막기 힘든 현란한 드리블과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화려한 발재간. 차세대 축구 왕제로 불리는 바르셀로나의 초신성 라민 야말이 FC 서울과의 친선전을 앞두고 여유롭게 몸을 풉니다. 18살의 나이에도 주전자리를 꿰찬 야말에 대해 플릭 감독은 독보적인 재능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And he can also decide the matches. He will play tomorrow, and we all want to give our best. We all want to show and to play on our highest level. 폭염을 뚫고 훈련장에 모인 팬들은 차세대 축구 왕제의 출전 소식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지금까지 갈 때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메시 선수처럼 바르샤에서 야말이라는 이름을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비스카 바르샤! 에이스 야말을 포함해 최상의 전력을 가동하겠다고 예고한 바르셀로나는 내일 저녁 8시 상암에서 K리그 전통의 강호 FC 서울과 격돌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한낮의 폭염이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간밤 최저기온은 28.3도로 11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7월 동안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총 21일로 1994년과 같이 역대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됐습니다. 서울은 오늘 밤 사이에도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최다 기록을 경신하겠고요. 내일 낮에도 서울과 대전, 대구가 36도까지 올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현재 제주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수도권과 영서 북부, 서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과 제주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최저기온은 28도, 최고기온은 3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에 광주와 포항이 35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